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없이 수업을 합니다. 혼자서 수업을 하니까 또 어색하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 불평등 파트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빈곤, 성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문제 등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빈곤 파트고, 이 빈곤 파트는 또 도표형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계층구조 모양과 사회 이동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일단 계층구조는 총 4가지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먼저 이제 구분 기준이 2가지가 있었죠. 먼저 구성원의 양적 비율이라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상층에서 하층 갈수록 구성비가 점점 많아지면, 맞아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층과 하층의 구성비가 같거나 비슷한데 중층이 많으면 이 계층구조는 맞습니다.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은요, 구분점이 있었는데, 일단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에 비해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가 어때요?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무슨 층이 많아서? 맞습니다. 중층이 많아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가 안정적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기 쉬워요? 맞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통합의 가능성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지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는 상대적으로 사회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가능성이 낮고요.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는 반대로 불평등이 완화됐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무슨 계층구조로 나눴죠? 이동 가능성이 닫혀 있으면 맞습니다. 폐쇄형이고요. 이동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개방형입니다. 하지만 폐쇄형 계층구조가 사회 이동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상층은 상층끼리, 중층은 중층끼리, 하층은 하층끼리 자기들끼리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반대로 개방형 계층구조 같은 경우는 위아래, 얼마든지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상층에서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양적 비율과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계층구조를 이렇게 다르게 구분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어떤 특정 나라의 계층구조가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로 변했다고 해서 이 계층구조의 변화를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구분하시라고 했죠. 왜? 구분하는 무엇이 다르니까? 구분 기준이 다르니까요.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동의 유형은 총 6가지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맞습니다, 수직 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그 지위에서 움직이는 수평 이동도 있었네요. 수직 이동은 지위가 올라가는 상승 이동이 있었고, 반대로 지위가 내려가는 하강 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구분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이 이루어진 세대 범위에 따라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이 있네요. 세대 내 이동은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생애 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시생 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선생님이 됐잖아요. 그럼 저는 고시생에서 선생님으로 제 지위가 올라갔죠. 근데 이 지위 변화가 제 개인의 생애 내에서 달라진 거니까 이런 게 세대 내 이동인 거고요. 근데 세대 간 이동은 한 개인의 생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부모의 지위가 낮았어요. 가난한 농부였는데 이제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CEO가 되면은 부모보다 자식의 지위가 올라갔잖아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걸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이 이루어진 이동 원인에 따라서도 이동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나뉠 수 있었죠.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이동은 내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 구조가 변함으로써 제 지위가 달라지는 걸 말한다고 했네요. 대표적인 거 IMF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20번 도표 문제를 천천히 해서 2시간 동안 수업을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영상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거 어떤 영화인지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주토피아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게 본 영화예요. 이 주토피아가 혹시 뭐의 합성어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동물원을 뜻하는 주와 이상세계를 뜻하는 유토피아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차별도 없고 서로 평등하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그리지만, 사실 이 주인공인 토끼, 제가 캐릭터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차별을 받고 있죠.
토끼인지 무슨 경찰이냐면서 이렇게 부당한 차별을 받는 내용이 여기는 좀 다뤄지긴 해요. 하지만 그걸 잘 극복해서 나중에 멋있는 경찰관이 되잖아요. 어쨌든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수업 자료를 이제 도입 자료로 연 이유는 오늘 사실 배울 내용이 맞아요,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토피아 세계 안에서는 불평등이 없거든요. 사라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의 내용을 한번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거와 관련된 기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습지를 한번 보세요. 빈곤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의미 보기 전에 빈곤은 쉽게 말하면 어떤 상태를 말하죠? 맞습니다. 빈곤은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과서적 정의로 보면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다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또 다른 표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의미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근데 우리 수능에서는 이 빈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수능에서 출제를 합니다. 빈곤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PPT에 보면은 절대적 빈곤이 나와 있네요. 자, 절대적 빈곤이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상대적 빈곤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개념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빈곤은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을 하고요. 자, 절대적 빈곤은 보면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 절대적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나와 있네요. 절대적 빈곤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맞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면서 정말 배로 골마가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겠죠. 이처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빈곤 개념은요, 이 빈곤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있는데, 이 구분 기준이 수능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고, 이 절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최저생계비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긴 한데 보통 문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나오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2012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3만 원. 네, 쭉 올라가서 2015년에는 166만 원이네요. 2020년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몇만 원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이 정도 소득을 벌어봤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참 힘들겠죠. 근데 이 정도 있으면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했나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을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그 금액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놨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한다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적 빈곤을 봅시다. 상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때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상대적 빈곤선의 정의를 보면은 빈곤의 상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설정한 기준인 상대적 빈곤에 이르지 못한 상태래요. 이 상대적 빈곤선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개념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아마 이 사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가 있어요? 맞아요. 본인의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가난한 상태입니다. 조금 먹고 살만해졌을 뿐이지 여전히 가난한 상태를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중위소득의 50%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50%. 이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으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중위소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2017년은 165만 2,931원이었고요. 2018년은 167만 2,105원이에요.
고작 1.16%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찾아봤더니 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50%거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87만 897원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근데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빈곤 파트를 할 때 항상 소개해드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은 딱 어디? 맞습니다. 딱 가운데 오는, 딱 절반에 오는 소득을 우리는 중위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상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를? 맞습니다. 중위소득의 50%. 그러니까 요거의 딱 절반. 중위소득의 50%. 즉, 이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빈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적 빈곤은 구분 기준이 뭐였어요? 맞습니다.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당연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을 때 우리는 이거를 절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어때? 이러면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어떤 특정 나라의 빈곤율을 볼 때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이 있고요. 또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이 있을 겁니다. 그죠? 빈곤이 두 종류니까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이 있고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이 있겠죠. 그럼 이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값을 더한 값은 그 나라의 전체 빈곤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두 개를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럼 이 두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이 빈곤율은 그 나라 빈곤율의 전체 빈곤율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왜 없죠? 센스 있는 친구들 이 표를 보면서 눈치를 채셨겠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이 두 개를 더하는 순간 이 그 나라의 전체 빈곤율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돼요. 근데 그 나라의 빈곤을 일단 두 가지로밖에 구분을 안 하니까 이 두 빈곤에 따른 빈곤율 더하면 왠지 그 나라 전체 빈곤율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함정을 많이 파는데 이 함정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소득 불평등 현상을 물어요. 이 소득 불평등 현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결국에는 빈곤층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개념은 절대적 빈곤 개념일까요? 상대적 빈곤 개념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엔 절대적 빈곤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상대적 빈곤 개념입니다.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개념. 개념은 상대적 빈곤.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절대적 빈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절대적 빈곤이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 더 적합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놓친 거냐?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 부분에 놓친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소득이 뭐보다 높지만, 맞아요, 최저의 생계비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뭐보다 소득이 낮아요?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 이 바꿔 표현하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무슨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자,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요? 맞아요. 빈곤한 사람들이고 결국에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절대적 빈곤 개념으로는 이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은 이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모든 빈곤을 설명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으로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절대적 빈곤으로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왜?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이제 설명할 수 있냐 없냐로 묻는다면 둘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 되지만 더 적합한 걸 물을 때는 상대적 빈곤 개념이 더 적합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불평등 문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학습지에 밑줄을 쳐볼게요. 1번에 성별의 차이로 인해 밑줄. 간단해요. 성불평등 문제는 말 그대로 성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OECD 회원 국가 중에 남녀의 임금 격차를 가장 많은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국가를 순위별로 매긴 거예요. 이런 거 하면 꼭 한국은 몇 위하죠? 맞아요. 꼭 이런 거는 꼭 1등을 해요. 안 좋은 건데. 그래서 무려 한국은 임금 격차가 36.3%나 난대요. 이거는 동일한 그 직장 생활 기간을 갖고 있으면서 능력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급에서 그냥 성별의 차이로 인해 부당하게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렇게 조사해서 통계로 낸 거예요. 왜 남녀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부당한 차별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재밌게 봤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강소라 씨가 여기서 신입사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마부장으로 나오는 이 배우님이 이래서 여자는 직장에 나오면 안 된다고. 어디 여자가 집에서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할 것이고 애나 볼 것이지. 직장 나와서 일한다고 이렇게 나대다가 이렇게 사고 다치고 그래. 빨리 당장 집에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성별을 차별하는 듯 내용의 그런 폭언을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성세대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약간 좀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직장 현실에서는 이런 부당한 남녀 차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 이런 성차별,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성불평등 문제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건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 명절 때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나 이모, 부모들이 많이 겪는 거죠. 꼭 다 이러진 않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같이 전등 붙이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같이 일을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중에 첫째신데 다른 작은 아버지 분들은 약간의 그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이렇게 저희 손주들이 이렇게 안에서 집안일 하시는 거 그렇게 막 좋게 보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작은 아버지들은 좀 괜찮은데 할머니는 진짜 너무 나이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어디 남자가 집안 주방일 하려고 하면서 막 당장 나오라고 막 이렇게 역정을 내시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저희가 웃으면서 할머니 요즘 그러면 안 된다고, 남자들도 같이 일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명절에서 보면은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어머님들이, 고모들, 이모들이 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 발생하는 성불평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남자가 좀 겪는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질문을 했는데 소개팅 첫 만남에서 데이트 비용은 누가 내는 게 적당할까? 라는 질문에 보니까 남성이 식사, 여성이 차 정도로 적당히 나눠서 부담한다가 제일 많았는데 파란색이 남자의 답변이거든요. 남자들도 첫 만남에는 다 본인들이 좀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리고 심지어 남성이 전부 부담이 여성이 50%나 내요. 이 통계 자료가 얼마나 신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첫 만남에서는 왠지 남자가 좀 더 많이 내거나 거의 다 내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요거는 소개팅 상황에서 남자들이 좀 불평등인 것 같고, 뭐 소개팅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연인이 됐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이거 물어보면 실제 수업 때 당연히 더치페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인식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치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로 더치페이가 더 많아요. 근데 남성이 조금 더 많이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더 많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여성이 더 많이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0.5, 0.7, 1.5 정말 적죠. 일반적으로 남자가 뭔가 데이트 비용을 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소개팅 상황에서, 데이트 상황에서 남자들이 겪는 좀 불평등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트 분담률을 물었더니 더치페이가 제일 많지만 실제로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이 내는 걸 알 수 있고요. 여성분들한테 물었을 때는 더치페이가 더 많아요. 제일 많은데 여성이 더 많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불평등 문제는 이거 외에도 뭐 유리천장 문제도 있고 유리병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유리천장이나 유리벽 같은 경우는 또 직장에서 보통 나타나는 성불평등 문제가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가족 내에서도 이런 성불평등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이 성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무엇의 차이로? 맞아요.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성별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별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먼저. 다름의 문제를 틀림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이러한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함양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면 돼요. 자, 이 파트가 수능에 나온다. 그냥 맞히라고 내는 문제예요. 성불평등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수능에서 묻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길러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성평등 의식을 길러야 합니다.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자.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보기 고르면 되는 거라 이 파트가 수능에서 나면 그냥 맞추라고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이건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네, 이어서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보면 어디다 밑줄 치시냐면요. 육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밑줄. 이처럼 육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회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분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외국인 노동자, 줄여서 외노자라고 하죠. 자, 이분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한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요.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심지어 돈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 임금 체불 문제도 나타나기도 하죠. 이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문화적 특성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면 이분들은 이제 신체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장애우분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자,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한 장애우분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장애인은 곤란하다면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직은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장애인분들이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또 다른 사회적 차별, 소수자 차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자, 플랜카드를 보니까 장애인도 버스를 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의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장애인분들이, 다리가 불편하신,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명절 때 시골을 내려가려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갔었어요. 근데 장애인분들 몇백 명이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봐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들이 티켓을 예매를 했는데 승차 거부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게끔 좌석 배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장애분들이 탈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한 거 이제 저상버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버스를 요즘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숫자가 턱없이 모자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더 저상버스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태워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상버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매를 했는데도 이분들은 이렇게 태워서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승차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버스 타고 가족들 볼 수 있게끔 그런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너무나게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거겠죠. 이처럼 문화적,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분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해서는 수능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런 사회적 소수자분들에 대한 차별은요,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에 대한 차별은 이분법적 사고부터 시작된다라고 표현해요. 이분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시작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분법적 사고가 뭐죠? 맞아요. 둘로 나누는 사고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사회적 소수자분들, 장애인분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분들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당연히 정상입니다. 이분들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도 정상이고 이분들도 똑같이 정상입니다. 근데 마치 이분들은 비정상이고 우리는 정상인 것 마냥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차별은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소수자의 명칭에 보면은 소수라는 개념이 붙어있어요. 단어가 붙어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사회적 소수자분들은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수가 적지만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지 않는 집단이 있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갈등론에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갈등론에 따르면 집단의 2가지로 구분했는데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이 있죠? 맞습니다.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이들 중에 수가 적은 집단은 당연히 지배 집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배 집단더러 우리가 마땅히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들은 수가 적지만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지배 집단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사회적 소수자를 구분한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힘. 맞아요.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해요. 이 사회적 소수자는요,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이게 3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필요한데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면 반대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맞아.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역차별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역차별의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 이 역차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뽑을 때는 장애인 티어를 꼭 만들어 놔요.
그래서 만약에 총 11명의 인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10명은 일반 비장애인의 TO를 내고요. 1명은 장애인으로 TO를 냅니다. 근데 사실 장애인분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많은 공부를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에 잘 응시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애인 TO가 있다 보니까 시험을 응시했을 때 11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사실 몇 등은 붙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11등은 어차피 이분들은 이제 비장애인을 가지고는 총 10명밖에 안 뽑으니까 11등한 친구가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시험에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일반적으로 잘 안 하니까 굳이 장애인 TO 안 만들었으면은 내가 붙었을 수 있는데 한 명이 더 붙어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장애인 배려해가지고 보지도 않는데 제도만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모든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손해본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장애인분들이 언제 시험 보는지 안다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불의의 사고 당하면 얼마든지 장애인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제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이렇게 역차별의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표현적으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이랑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은 시대마다 사회마다 어때요? 맞습니다. 상대적인. 이들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아픈 데가 아프고 다친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저는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지. 제가 외국으로 이민 가서 일을 하는 순간 저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규정은 고정적인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사회적 소수자 파트가 수능에서 나올 때는 이 5가지 보기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게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어때요? 개념 자체는 오늘 배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학습지를 뒤로 돌리면은 수능 문제가 무려 4문제가 실려 있어요. 개념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좀 여러 개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춰서 이 문제를 일단 풀어주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잘 푸셨나요? 자, 그럼 한번 해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빈곤 파트에서 도표 파트가 아니라 개념 파트로 나올 때, 개념 유형으로 나올 때 문제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죠. 자, A는 절대적 빈곤일까요? 상대적 빈곤일까요?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해서 박탈 상태에 처한 경우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대비해서 낮은 소득 수준의 계층의 빈곤층으로 정의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조금 박탈 상태다, 좀 가난한 상태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상대적 빈곤이 되는 거고요. B는 보니까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심하게 박탈된 상태에 있는 계층이 이 빈곤층으로 정의가 된대요. 자,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는 빈곤층이니 이분들은 절대적 빈곤이 되겠네요. 어때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봅시다. 보기를 보니까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이라도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대. 자, 상대적 빈곤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일단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어요. 이제 최소한 풀칠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 여전히 가난한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도 얼마든지 빈곤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지만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달리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소득 불평등 현상 쉽게 말하면 빈곤층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했고요. 이 니은 보기는 뭐가 틀렸어요? 맞습니다. 달리가 틀렸어요.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모두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긴 하지만 더 적합한 건 이렇게 저 빨간색 동그라미, 즉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지만 중위소득이 50%보다 낮은 사람, 즉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둘 다 설명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티귿.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더한 것이 그 나라 전체의 빈곤율이 된대요. 자,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저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빈곤율을 더하는 순간 그 나라의 전체 빈곤율보다 더 커진다고 했죠. 이거 항상 나오는 표현이니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1. 우리나라, 한국을 기준으로 물었는데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빈곤층과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빈곤층은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된대요. 당연히 기준 디귿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B형 리을 2번이 정답이겠죠. 자, 절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죠? 맞습니다. 소득이 그보다 낮은 거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으면 절대적 빈곤층이라고 했죠. 그럼 상대적 빈곤은 맞아요.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으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라는 객관 기준에 따라서 이 두 빈곤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3번 문제의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왠지 곧 종이 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문제 제가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도표 문제예요. 빈곤 파트는 도표 문제도 나오거든요. 자,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 도표 문제를 보면은 주어진 조건이나 단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니까 가로치고 전체 가구는 도시가구와 농촌가구로 구성이 된답니다. 즉 다른 가구는 없다는 거고 이 구성비가 1대1이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핵심 단서를 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별첨들을 잘 봐야 되는데 별첨은 보니까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기본 그 정의를 써놨어요.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문제를 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중위소득의 개념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어렵지 않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 보면은 전체 가구가 도시 가구랑 농촌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의 표를 보니까 전체 가구랑 도시 가구만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무슨 값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농촌 가구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해야 나머지 보기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농촌 가구를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일부러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시라고 자,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겁니다. 전체 도시 농촌이고요. 보니까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 다음에 2007년과 2011년인데요. 자, 일단은 전체와 도시는 제가 그냥 주어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 가구가 도시 가구랑 농촌 가구로 구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농촌 가구 구하려면 전체가 도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5에다가 4.5를 빼서 농촌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을 적으시고요. 또 상대적 빈곤, 전체 가구의 2010년의 상대적 빈곤율에서 도시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빼서 농촌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구해서 적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푸셨다면 이 문제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값이에요? 숫자 값이 아니라 비율 값입니다. 비율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빼면 안 돼요. 이 문제에 주어진 단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 단서를 보니까 전체 가구 잘 보이게 제가 일단 적어드릴게요.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의 구성비가 어떻대요? 1대 1이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표 문제에서 앞으로 사회문화 파트에서 도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비율값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숫자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값으로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아무래도 비율값과 숫자값이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몇 명으로 가정하면 돼요? 맞죠? 100명으로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면은 이 비율값과 숫자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쉽거든요. 자, 그럼 제가 도시가구를 100명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명 중에 7.5%니까 7.5명이 되겠죠. 아, 잘못 말했네요. 100명 중에 4.5%니까 4.5명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체 가구는 100명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저 도시가구와 농촌가구가 구성비가 1대1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가구를 100명으로 놓는 순간 농촌가구도 100명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전체 가구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되는 거죠. 자, 이 단서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체 가구에서 도시가구를 뺏는 게 아니라 전체 가구의 비율에서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도시가구의 비율을 빼줘야지 농촌가구의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 가구와 도시가구랑 농촌가구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주어진 표만 보고 이 수치에서 이 수치를 빼서 계산을 했으면은 이 문제에 함정에 빠져서 다들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서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15 빼기 4.5니까 10.5일 거고요. 여기 16 빼기 4니까 12개. 그 다음에 20 빼기 8이니까 12고요. 그 다음에 24 빼기 9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농촌가구의 2010년과 2011년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안에 담겨있는 숨은 원리를 캐치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2010년에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미만이에요. 전체 가구의 절대적 빈곤 가구는 비율이 7.5%네요. 근데 이 7.5%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이 7.5% 미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2010년에 전체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7.5%입니다. 7.5%라고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7.5%에 해당하는 절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7.5%보다 소득이 낮다는, 이거보다 더 적은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왜? 7.5%에 해당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7.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빈곤층이 아니에요. 자, 7.5%에 해당한 사람들이 7.5%의 소득을 갖는다는 것은 10%에 해당한 사람들은 10%의 소득을 갖는 거고요. 즉,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소득을 갖고 있는 평등한 사회임을 말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7.5%에 해당한 사람들은 무슨 층이죠? 맞아요. 절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이고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득은 당연히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드리자면 아마도 이분들의 소득은 한 요 정도? 정말 적은 소득을 갖고 있을 거고요. 반대로 상위 한 1%?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1, 2%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소득의 7, 80% 이상,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겠죠. 이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7.5% 이상을 가질 수가 없고 이거보다 소득이 낮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어때? 기억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대요. 농촌을 보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는 12%고요. 상대적 빈곤 가구는 15%네요. 자, 절대적 빈곤 가구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기억도 맞는 후기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었겠네요. 하지만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오답 보기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대요. 소득 불평등은 결국엔 빈곤 수치의 변화를 보면 되는데
2010년에 도시를 보니까 상대적 빈곤이 8.0에서 9.0으로 1%가 증가해버렸어요. 그러면 도시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빈곤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농촌을 볼까요? 농촌은 상대적 빈곤율 12에서 15%로 3%가 증가했네요. 어때요? 그럼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지금 심화된 거죠. 아마 이 디귿 보기를 낸 이유는 도시에는 절대적 빈곤율은 또 0.5%가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네요. 네. 어쨌든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 완화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동에 안 겹치려고 일부러 끊었는데 결국엔 종소리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미 설명을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끊지 않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 결국에는 도시가구에서는 절대적 빈곤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도시가 사실 완화됐다라는 함정 문구를 파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오답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농촌이 더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사실 농촌은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모두 상상했기 때문에 전혀 완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디귿은 그냥 짤없이 그냥 틀린 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예를 보기입니다. 2010년과 달리 2011년에 도시에서의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2배 이상이랍니다. 아우, 지문이 길어 죽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찬찬히 이런 긴 지문이 나왔을 때 천천히 뜯어보면 되거든요. 자, 2010년과 달리 2011년에 도시에 물었습니다. 그럼 2010년의 도시와 2011년의 도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보기를 보니까 지문을 보니까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미만인 가구 수를 물었어요.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물었는데 우리가 수를 이렇게 100명, 100명, 200명을 가정해놨으니까 수도 판단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 그럼 이 긴 문장이 의미하는 건 무슨 값을 의미할까요? 자,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다.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보세요. 말로 써놓으니까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됐지만 표를 보니까 뭐에 해당하는? 맞습니다. 여기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즉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을 글로 표현하면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적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을 그냥 빼면 되죠. 8.0에서 4.0을 빼면은 3.5%고요. 2011년은 9.0에서 4%를 빼면 되니까 5%입니다. 자, 근데 이 값이요. 2010년과 달리 2011년은 도시에서 이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 가구수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과 절대적 빈곤 비율을 비교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2010년은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3.5%고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이 4.5%니까 오히려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이들과 달리 2011년에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2배래요. 근데 절대적 빈곤은 4%고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은 5%니까 2배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율도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어때요? 도표 문제가 조금 어렵죠. 사실 내가 그래서 도표 문제 해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가 실제 대면 수업을 하면서 사실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처한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이해되셨다고 판단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목소리가 같네요. 이어서 남은 두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3번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고요. 이 두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장애인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뭐가 문제되고 있어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답니다. 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대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식,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시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게 핵심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보니까 여성의 사회적 진출 돕기에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직장에서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주거나 취업 및 승진 기회가 제한되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대요. 이런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여전히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네요. 결국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 차별 문제가 인식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도 함께 해소해야 한대요.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배려를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역차별의 내용은 이 질문과 전혀 관련이 없죠.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사회적 소수자는 법을 통한 제도적 인정 여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정이 된대요. 상대적으로 규정된다고 하니까 왠지 이 표현이 맞는 표현 같지만 제가 아까 수업 때 밑줄 치라고 했는데요. 사회적 소수자는 법을 통한 규정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학습지를 돌려보실래요? 자, 제가 어디다 밑줄 치라고 했죠? 맞습니다. 육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여기다 제가 밑줄을 치라고 했죠. 사회적 소수자는 법을 통해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혹은 문화적 혹은 신체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법을 통한 제도적 인정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3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적 능력의 차이가 집합적 차별로 전환된 결과 그럴듯한 문장을 써놨지만 사실 이 문장도 3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4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문화 다양성 존중보다는 문화 동질성 형성이 중요하대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해소되기 위해서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야 돼요? 다양성을 강조해야 되죠. 4번은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서 틀렸고요. 마지막 5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인식 개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의식 관련된 거를 지금 강조한 질문이었죠. 정답은 5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빈곤 파트 말고 다른 파트가 나올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아따, 힘드네요. 지우면서 하는 여담이지만 제가 오늘 수업 영상 여러 번 찍었다 지웠다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약간 지쳐 있습니다. 티 안 나죠?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면 되는데 A 종교가 국교인 사회에서 비종교 신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A 종교가 국교니까 당연히 비종교 신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A 종교 신자는 비종교가 지배적인 사회에 가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대요. 자, 이 13번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엔 뭐예요?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다. 즉, 사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A종교 신자는 비종교가 국교고 비종교가 지배적이면 당연히 소수자가 되지만 반대로 비종교 신자는 A종교가 국교인 국가에 가면은 오히려 비종교 신자가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상대적이다를 강조한 1번이 정답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자, 2번. 사회적 소수자는 역차별에 의한 결과래요. 역차별이 아닌 부당한, 불평등한 차별에 의한 결과겠죠. 2번은 틀린 보기. 3번. 한 사회 안에서 지배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지배 집단은 수가 많아요, 적어요? 지배 집단은 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를 구분할 때 이들을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미 강조를 했죠. 이 사회적 소수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다? 권력. 여기 보면 권력 관계보다는 집단의 크기에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3번이랑 연결되는 거죠. 수가 적으면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은 뭐? 사회적 권력이나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3번, 4번은 둘 다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사회적 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대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그냥 이 지문과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건 예를 들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미 사회적 소수자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 중에도 힘이나 권력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힘과 권력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수 있죠.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건 이 지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아이고, 오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좀 힘겨우셨나요? 네, 저도 찍으면서 몇 번을 실패해서 약간 힘겹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숙지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